따지하오, 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고선희입니다. HSK 3급 어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어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기본 어순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쓰기 제1부분 배열 문제 풀이 요령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품사는 단어를 성격에 따라 나눈 것을 나타내고요.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품사는 또 다 사로 끝나죠.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요. 품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품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먼저 나왔네요. 동사는 동작, 행위, 존재, 그리고 감정, 소유, 변화, 판단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나, 손으로 가지다, 쥐다 라는 의미로 얘는 그야말로 동작,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 가지다, 소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하다, 존재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시환, 좋아하다, 감정을 나타내죠. 시, 무엇이다. A, 시, B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A는 B다, 어떤 판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가오, 높이다, 올리다 라는 의미인데요. 향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 단어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에서 플러스적인 요소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가오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문장 안에서 수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사 수러는 뒤에 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디가오, 올리다, 높이다, 향상하다. 보통 뒤에 슈이핑, 수준이라는 이 명사를 목적어로 데리고 나오죠. 디가오, 슈이핑, 수준을 높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시 볼까요? 티안, 맛이 달다. 지엔단, 간단하다, 쉽다. 신시엔, 신선하다. 지엔캉, 건강하다. 모두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형용사는 보통 문장 안에서 정도부사, 很 혹은 非常, 真, 정말로, 굉장히, 대단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부사와 함께 잘 쓰입니다. 예시를 보자면 很健康, 健康, 건강하다, 很健康, 매우 건강하다. 때에 따라서는 很은 해석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 很健康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명사를 살펴볼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蛋糕, 케이크, 城市, 도시, 会议, 회의죠. 다 이렇게 어떤 명칭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대사를 볼게요. 대사는 우리가 대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 남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自己,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기타, 기타, 다른 것을 가리키고요. 什么, 무엇이라는 의미로 이거는 보통 의문 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수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야말로 숫자를 나타낸다고 보셔도 좋아요. 첫 번째, 100, 100이죠. 1, 만이네요. 반 하면 절반, 2분의 1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숫자와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양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는 우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람, 사물의 수량이나 동작의 횟수, 시간의 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사 앞에는 숫자가 붙을 수가 있죠. 몇 개의 양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찌엔, 찌엔은 보통 옷을 세는 양사이기도 하고 일이나 사건 등을 세는 양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옷을 세는 양사로 쓰였을 때는 우리도 한 벌, 두 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츠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요. 한 번, 두 번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츠 하면 한 번, 량츠 하면 두 번 이런 식으로 동작의 횟수를 나타냅니다. 종은 어떤 종류를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쯔 하면은 바로 동물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이쯔 하면 한 마리, 량쯔 하면 두 마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사는 보통 앞에 숫자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자, 앞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쯔, 아까 쯔는 동물을 세는 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쯔니까 한 마리가 되겠죠? 이렇게 수사 플러스 양사는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쯔 숑마오, 숑마오 하면은 바로 판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쯔 숑마오는 판다 한 마리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도와주는 품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가 있는데요. 조동사는 바람, 뭐뭐 하고 싶다, 당위성,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가능성, 뭐뭐 할 수 있다, 허가, 뭐뭐 해도 좋다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나와 있는 조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应该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愿意 뭐뭐 하길 원하다, 바라다, 어떤 바람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요, 이렇게 능원동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자, 조동사의 위치는 보통 어디에 위치할 수 있냐면 바로 수러 앞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我愿意去, 愿意는 아까 조동사로서 바라고 희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我愿意去 하면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지금 동사 수러 앞에 위치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정도, 시간, 그리고 부정, 빈도, 상태, 어기, 범위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부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一直, 줄곧, 계속, 쭉이라는 의미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突然, 갑자기라는 의미로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终于, 결국, 마침내, 끝내라는 의미로 말의 분위기, 어기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부사의 위치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수러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하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는 바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这件事终于结束了. 이 일은 终于 부사죠. 드디어 마침내 结束了. 结束는 끝내다, 마치다 라는 동사로 이 문장의 수러입니다. 结束了, 끝났다. 그래서 终于结束了니까 어떻게 끝난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끝났다. 그래서 终于는 여기에서 부사인데요. 부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동사 수러 앞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는 우리가 전치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동작의 시간이나 장소, 방향, 그리고 대상, 원인, 방식, 피동, 비교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개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향은 뒤에 어떤 방향이나 장소 명사가 나오면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웨이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게이는 뒤에 대상 명사가 나와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개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개사는 뭐에 속하냐면 바로 부사어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사어는 수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항상 앞에 위치해요. 수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수러 앞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 개사가 바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수러 앞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사는요. 혼자서는 수러를 꾸며줄 수 없고요. 항상 명사나 대사를 같이 데리고 나와서 수러를 꾸며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给朋友打电话. 여기서 수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打电话, 전화를 하다인데요. 여기서 따라는 이 동사가 전화를 하다, 걸다라는 동사로서 수러가 되겠고요. 电话는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打电话, 전화를 하다. 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전화를 하는 거죠. 给朋友, 给는 누구누구에게라는 개사고요. 누구에게? 친구에게니까 바로 명사를 뒤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수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他给朋友打电话,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요, 스스로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단어 사이에 어법 관계를 나타내거나 문장의 어기,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또 조사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땅지자 뜨가 보이시죠? 이 뜨는요, 혼자서는 못 쓰이고요. 항상 앞에 형용사와 함께 쓰일 겁니다. 형용사 뒤에 뜨가 있고요. 이 형용사 뒤에 뜨는 바로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르는 뭐뭐 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보통 동사 뒤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吃 먹다, 吃了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바로 문장 맨 끝에 쓰여서 보통 감탄, 찬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不但 A, R, 且 B. 不但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앞절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앞절에 나오는 접속사는요. 뒷절에 짝꿍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짝꿍은 또 다른 접속사나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不但의 뒷절 짝꿍은 보통 而且 게다가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접속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不但 A, 而且 B, A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사도 있는데요. 감탄사는 누구를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감탄, 어떤 응답 등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로 왜가 있는데요. 왜는 전화상에서는 여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지만 왜 사성으로 읽으면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성사도 있습니다. 의성사는 사람이나 사물,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흉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시로 나와 있는 거 하하 이건 뭐예요? 웃음소리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단위를 나타내고요. 한 단어는 문장에 따라서 다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은 다 어로 끝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품사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총 13개가 있었죠. 단어의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고요. 문장 성분은 총 6개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 품사는 사로 끝나죠. 동사, 조동사, 형용사. 그리고 문장 성분은 주어, 수어, 목적어 다 이렇게 어로 끝나고 있네요. 이렇게 품사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문장에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품사는 각 단어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고요. 자리와 상관없이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품사가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은 자리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사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형용사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수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부사어 역할로서 수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장의 뼈대가 되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가 가장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어는 행동의 주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어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죠. 그리고 목적어는 행동을 받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他在做作业. 자, 먼저 우리가 문장의 중심인 수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수어는 동사 做가 되겠네요. 하다가 되겠죠? 자,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사가 주어로 왔고요. 그녀가 무엇을 하죠? 바로 作业, 숙제를 하네요. 숙제는 명사,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바로 짜이는요. 부사로서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자, 부사는 우리 어디에 위치하기로 했었죠? 바로 동사 수어 앞에 위치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他在做作业 하면 그녀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어가 있는데요. 관형어는 주어 또는 목적어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명사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관형어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관형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바로 못 꾸며줬네요. 바로 이렇게 the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的词典, 词典은 바로 사전이라는 명사인데요. 앞에서 我가 바로 词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못 꾸며줬죠? 어떻게 꾸며줬어요? the의 도움을 받아서 我的词典이 되었네요. 그러면 내 사전, 나의 사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어는요, 앞에서 수어를 수식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어를 꾸며주는 말, 부사어가 되겠고요. 부사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형용사, 부사어 중에서도 형용사가 뒤에 수어를 꾸며줬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가 수어를 꾸며줬을 때는요, 바로 꾸며주지 못하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이렇게 땅지자 the 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认真的学习, 学习는 공부하다라는 동사고요. 지금 앞에서 认真, 열심히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형용사가 学习를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못 꾸며줬죠? 땅지자 the의 도움을 받아서 认真的学习, 열심히 공부합니다가 되겠네요. 이때 땅지자 the는 뭐뭐히, 뭐뭐하게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자, 보충하는 것은 절대 메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뒤에만 있을 거예요. 어디 뒤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수어 뒤에 있어서 수어의 의미를 뒤에서 보충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요? 바로 뒤. 수어 뒤에서 수어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위치 살펴보자면 보어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바로 수어 뒤에 위치해야 되고 바로 보어가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the라는 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画得很不错. 画, 그리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바로 이 문장에서는 수어가 되어야겠습니다. the가 이렇게 있고요. 很不错, 不错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很不错, 매우 좋다가 될 수가 있겠죠.
画得很不错는 뭐냐면 그린 정도가 어때요? 굉장히 좋다, 잘 그렸다라는 건데요. 그린 정도를 뒤에서 보충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 很不错 부분을 정도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도 보어가 수어 뒤에 붙을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더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중국어 기본 어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수어, 목적어, 어순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수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등이 더해져서 문장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기본 어순을 공식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 어순이 뭐였죠?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였고요. 자,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관형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수어를 꾸며주는 말은 바로 부사어라고 했고요. 수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바로 수어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的姐姐已经做完今天的工作了. 자,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장의 중심인 수어를 찾으면 그 문장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어는 뭔가요? 바로 동사 주어가 바로 수어 역할을 해야겠네요. 하다. 자, 누가 하나요? 바로 지혜, 언니가 하죠. 바로 지혜가 주어가 되어야겠고요. 무엇을 하나요? 바로 꽁주어, 일을 하네요. 바로 이 꽁주어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며주고 보충해주는 말도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혜, 언니인데 어떤 언니냐? 바로 我的姐姐, 나의 언니가 되겠죠. 여기에서 我는 지혜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였고요. 그냥 꾸며주질 못하니까 바로 조사 뜨와 함께 꾸며줬네요. 그래서 내 언니, 나의 언니는 이징은 벌써, 이미라는 그런 의미로 부사고요. 부사는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하므로 수어 앞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 했습니다. 자, 뒤에 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동사로서 벌써 수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완도 역시 마무리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완은 여기에서 더 이상 수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수어는 항상 앞에 중심을 지키고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더 이상 수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이 보어로서 동사 바로 뒤에 쓰이면 어떤 동작을 해서 완성하다, 마무리하다, 어떤 결과를 보충해주는 결과 보어로 쓰이고요. 주어 완 하면 다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나의 언니는 이미 다 했나 봐요. 뭘 했어요? 일을 다 했죠? 어떤 일을 했나요? 바로 또 꽁주어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가 꾸며주고 있나요? 今天的, 今天은 바로 오늘이 되겠고요. 今天的, 今天혼자서 또 꾸며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의 도움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끝났으니까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까지 뒤에 써줬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的姐姐已经做完今天的工作了. 나의 언니는 오늘의 일, 오늘의 업무를 이미 다 했다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쓰기 일부분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일부분은요, 이렇게 주어진 단어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올바르게 문장 구조에 맞춰서 한 문장으로 배열하는 것이 바로 쓰기 일부분 유형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어를 찾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장 구조에서 수어는 뭐예요?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어에 따라서 이 문장 구조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 일부분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뼈대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뼈대를 세웠으면 단어 앞 뒤에 오는 어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휘가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순을 결정하는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에 맞춰서 바로 배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진 단어의 뜻과 품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즈. 하이즈는 아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밍티안 워. 밍티안은 내일이라는 시간 명사가 되겠고요. 워는 나, 대사가 되겠죠. 照顾, 照顾는 바로 돌보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요? 바로 수어부터 찾아야 되죠. 수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수어는 뭘까요? 바로 동사 照顾가 되겠죠. 돌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어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배열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照顾, 돌보다, 동사 수어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동사 수어는 뒤에 무엇을 데리고 나올 수 있죠? 바로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돌보는가? 자, 문맥상 우리가 무엇을 돌봐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이즈, 아이를 돌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는 또 명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照顾 하이즈, 아이를 돌보다. 아이를 누가 돌봐야겠어요? 바로 여기에서는 我, 내가 돌봐야겠죠. 그래서 明天我, 내일 내가 아이를 돌보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수어 앞에 위치해서 부사어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照顾 앞에 야오가 와서 동사 照顾를 꾸며줘야겠네요. 자, 최종적인 정답은 明天我要照顾孩子. 내일 나는 要 뭐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照顾孩子,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가 정답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HSK 맛보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단어의 뜻과 품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지시대사죠. 저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老师 하면은 명사로 선생님이 되겠고요. 很热情, 热情은 친절하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여기에 정도부사 很이 붙었네요. 喂, 喂는 양사입니다. 그런데 양사는 혼자서는 잘 안 쓰죠. 양사 앞에는 보통 뭐가 오냐면 숫자 아니면 지시대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결합을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지시대명사와 결합을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는 누구랑 결합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지시대명사 나와 결합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나, 왜가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수어 찾고 전체적으로 배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어 찾아보셨나요? 배열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서 수어는 바로 热情, 친절하다라는 형용사가 수어가 되어야겠고요. 이렇게 형용사가 수어일 경우에는 보통 혼자서 수어 역할을 하지 않고 정도 부사와 함께 이렇게 수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很热情, 친절하다. 자, 그리고 형용사가 수어일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단어들이 다 앞에 위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나, 왜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뒤에 명사 붙여야 되는데 명사 뭐 있어요? 바로 老师 있죠. 그래서 老师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는 양사로서 사람을 세는 양사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적인 정답은 那位老师很热情. 그 선생님은 很热情, 매우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老师가 이 문장에서는 주어 부분이 되겠고요. 那位는 바로 老师를 꾸며주는 관용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